안녕하세요. KGSO 1단계 물리학 2차 시 뉴턴의 운동법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어떤 물체든지 간에 질량을 가진 물체들은 관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성은 영어로 이너시아라고 합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들은 자기가 처음에 운동하고 있는 상태를 뭐든지 처음 상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질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하는데요. 물체가 처음에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은 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게 됩니다. 즉 질량이 크면 클수록 처음의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성질을 더 크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면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고 합니다. 이를 우리는 정지관성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운동하고 있던 물체가 있는 경우에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어떤 다른 외부 힘,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마찬가지로 계속 자기가 하던 운동을 계속 운동하려고 합니다. 이를 우리는 운동하려는 관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성은 보통 버스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정류장에 정지해 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는 경우에 우리는 몸이 뒤로 넘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뒤로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손잡이를 잡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관성으로 설명하면 원래 버스가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질량을 가진 우리 몸도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게 되면 나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데 버스가 앞으로 가니까 역으로 나는 정지해 있기 위해서 몸이 뒤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버스에서 뒤로 넘어지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우리는 앞으로 쏠리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관성 때문입니다. 이는 앞에서 얘기했던 운동 관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버스가 계속 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몸은 계속 그 버스의 속력과 같은 속력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운동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버스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관성에 의해서, 특히 운동 관성에 의해서 계속 운동하려고 하지 갑자기 정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죠. 이를 정리한 법칙이 뉴턴의 운동 제1법칙, 즉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을 이제 잘 설명을 해보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또는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하도 알짜 힘이 0일 때 나타나는 성질입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일 때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알짜힘이 0이니까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할 수 없는데 그때 정지해 있던 물체는 관성에 의해서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더라. 그때 운동하려고 하는 게 어떤 운동을 하냐면 자기가 처음에 운동하고 있던 속도 그대로 방향 그대로 계속 그 방향으로 그 속도로 운동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운동이 바로 등속, 직선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성의 법칙이고 이를 이제 우리가 갈릴레이가 머리로 사고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A 지점에서 공을 굴리게 되면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A 지점에서 공을 굴리면 다시 원래대로 B 지점까지 올라옵니다. 원래 위치까지. 운동하려는 관성에 의해서.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이 레일을 더 늘리게 되면 다시 또 원래 위치 C 지점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관성에 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 레일을 만약에 내가 바닥에 평평하게 더 각도를 낮춰서 더 평평하게 이렇게 하면 다시 원래 위치로 올라오기 위해서 얘는 끊임없이 운동을 합니다.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는 속력 그대로 그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것이다. 뭐 때문에? 관성에 의해서.
이게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 됩니다. 자, 다음은 뉴턴의 운동 제2법칙입니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가속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실험적으로 찾아낸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힘과 가속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질량을 일정하게 하고 물체의 질량을 일정하게 하고 힘을 다르게 해서 힘이 F, 2F, 3F 이렇게 힘의 크기를 다르게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시간에 따라 물체의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게 했습니다. 근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하죠? 네,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가속도를 의미하는데 질량이 일정할 때 힘을 점점 크게 했더니 여기 보이는 것처럼 F에서 2F, 3F 힘을 점점 크게 했더니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더라. 즉 가속도가 점점 커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프를 바꿔서 힘과 가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질량을 일정하게 했을 때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더라. 이와 같이 비례하는 관계를 가진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체 질량이 일정할 때 물체의 가속도는 작용항에는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문자로 물리량 기호로 나타내면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질량이 일정할 때 힘의 크기가 변화할수록 가속도가 어떻게 변한다는지 관찰했는데요. 이번에는 질량을 변화시키면서 즉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질량에 따라 가속도는 어떻게 변하는지 또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질량을 m, 2m, 3m으로 점점 늘렸더니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질량이 커짐에 따라서 점점점 기울기가 작아지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질량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로 바꿔서 그리면 결과적으로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속도는 오히려 작아진다. 점점점 작아지더라. 이와 같이 반비례하는 꼴이 나타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죠?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그 가속도가 오히려 작아지는 걸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량 가속도 그래프에서 이와 같이 반비례하는 꼴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정리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물리량 기호로 나타내면 가속도는 n분의 1에 비례한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실험한 두 가지 힘과 가속도,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를 이제 모아서 합해서 우리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합해서 우리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해 보면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는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가속도는 힘에는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를 물리량 기호로 표시하면 A는 n분의 F로 나타낼 수 있고 이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보기 쉬운 꼴로 바꾸면 F는 ma라는 유명한 보편적인 힘과 가속도의 법칙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우리가 앞에서도 1차 시에서도 공부했지만 A는 원래 속도의 변화량, 단위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하지만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질량분의 힘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신기하죠? 자,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동생과 함께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다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두 사람이 짝이 되어서 앞뒤로 앉습니다. 그리고 그림처럼 한 사람이 앞에 사람을 밀립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어떤 일이 두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실험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밀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을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던 사람은 앞으로 움직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뒤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어떤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했는데 힘이 작용하니까 두 물체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힘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요. 힘은 어떤 두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었지만 실제 움직이는 건 뒤에 있는 사람도 앞에 있는 사람과 함께 움직이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힘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인 거죠. 이때 두 사람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화살표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우선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을 밀었습니다. 그 밀었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움직였겠죠. 이 힘을 받아서. 그런데 이때 이 앞에 있는 사람도 뒷사람을 동시에 밀었습니다. 그래서 뒷사람도 움직이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힘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은 두 물체에 함께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의 실험을 통해서 힘을 작용한 사람과 힘을 받은 물체 두 사람이 모두 함께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두 힘이 작용하게 됐는데요. 앞사람을 미는 힘과 앞사람이 뒷사람을 미는 힘, 이 두 힘 중에서 하나의 힘을 작용이라고 하면 나머지 다른 하나의 힘은 우리가 반작용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때 힘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힘은 두 물체 사이에 쌍으로 작용합니다. 하나의 힘만 작용하는 경우는 없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힘을 주면 너도 나에게 힘을 주는 이렇게 세트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 두 개 중에서 순서랑 상관없이 하나의 힘을 작용이라고 하면 다른 힘은 반작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작용과 반작용, 이 동시에 나타나는 두 가지 힘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작용과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두 힘은 크기가 항상 똑같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똑같고 단지 힘이 작용하는 방향만 반대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두 힘은 동시에 작용합니다.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앞사람을 미는 그 동시에 나도 앞사람이 나를 뒷사람을 미는 힘이 동시에 작용해서 나도 뒤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작용하는 이 두 힘은 작용과 반작용의 두 힘은 같은 작용선상에서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작용선상, 일직선상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힘이 작용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반작용이 있다라는 것이 뉴턴의 운동법칙 제3법칙이 됩니다. 자, 그러면 벽을 밀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작용-반작용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 다 집에 있는 벽을 밀어 보셨죠? 벽을 밀면 어떻게 되나요? 벽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벽을 앞으로 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뒤로 밀리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사람이 벽을 이 방향으로 밀게 되면 오히려 벽이 사람을 미는 힘이 작용해서 내가 밀리게 됩니다. 이런 경험 다 해보셨죠? 그래서 사람이 벽을 미는 힘을 주는 순간 동시에 벽이 사람을 미는 힘이 작용하게 되고 이때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런데 두 힘의 크기는 똑같아요. F는 똑같은데 벽이 사람을 밀어내는 힘에서 이 힘이 작용하는 건 나에게 작용하고 사람이 벽을 미는 힘은 벽에게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벽의 질량은 엄청 큰데 비해서 사람의 질량은 작죠. 벽에 비하면. 그래서 사람은 F는 ma에 의해서 질량이 작아서 상대적으로 가속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가속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거고 벽의 경우에는 F는 ma 두 힘의 크기는 같지만 질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속도가 아주 작아서 우리가 벽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작용-반작용의 법칙,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체 A와 B가 있을 때 물체 A가 물체 B의 힘을 작용하면 동시에 물체 B도
물체 A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을 동시에 작용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와 B, 용수철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고 있으면 A가 B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당기는 두 힘의 크기는 같고, 여기서처럼 크기는 같고 방향은 이 화살표로 보는 것처럼 방향은 반대인 두 힘이 같은 작용선상에 일직선상에 작용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수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그렇죠? 그래서 A가 B를 당기는 힘은 FAB로 쓸 수 있습니다. B가 A를 당기는 힘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FBA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우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FBA라고 쓸 수 있고 두 힘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같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뉴턴 운동 제3법칙을 우리가 물리량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힘이라는 것이 어떤 물리량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아주 중요한 물리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물체 사이에서 반드시 작용하고 작용하는 작용과 반작용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고 동일 직선상에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라는 이 관계는 어떤 두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하면 항상 나타나는 성질입니다.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운동하거나 하는 경우에 모두 성립합니다. 정지하더라도 힘이 작용하고 운동하고 있더라도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면 반드시 작용이 있고 그에 따른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서 반드시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합니다. 힘의 평형과는 다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평형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의 물체에 두 개의 크기가 같은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힘의 평형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에 따로따로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작용 반작용은 모든 힘이라면 항상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은 모든 힘에 대해서 항상 쌍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체가 접촉해서 작용하는 힘이나 떨어져서 작용하는 힘 모든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힘에 대해서는 항상 성립하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가속도나 움직임 거리가 생기는데요. 아까 벽을 밀었을 때 내가 밀리는 것처럼 이것은 그 물체의 질량에 관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F는 ma가 되는데 내가 주는 힘과 내가 받는 힘, 두 힘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서 크기는 같습니다. 크기는 같은데 발생하는 가속도의 크기는 그 물체의 질량, 벽의 질량과 나의 질량의 반비례해서 가속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의 질량의 비에 따라서 가속도의 비가 결정이 되고 그 가속도에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리,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뒤로 밀릴지 벽을 밀 때 그 거리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보면 면에 물체가 있는데 물체가 우선 면을 누르는 힘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 힘을 F2라고 하죠. 그 다음에 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도 존재합니다. 물체가 면을 떠받치는 힘을 F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물체는 이 두 힘은 서로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에 있습니다. 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저 면이 물체에게 힘을 주는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물체가 면을 누르는 힘 또 하나 있죠. 그 두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죠. 그러면 이때 이 작용과 반작용에 해당하는 두 힘 F1과 F2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더하면 0이 될까요? 네, 만약에 이 두 힘이 힘의 평형이라면 두 힘은 더하면 0이 되어서 알짜힘이 제로가 됩니다. 근데 힘의 평형은 언제 작용하는 거죠? 같은 물체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힘의 작용점이 같은 물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냐면 F1은 물체의 작용점이 여기에 있고 면에 있고 하나는 물체에 있습니다. 작용점이 다르죠. 작용과 반작용은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작용과 반작용에 해당하는 두 힘은 서로 더할 수가 없습니다. 더하는 게 불가능하고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알짜의 힘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양한 작용과 반작용의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네, 노를 저으면 물이 뒤로 밀려나고 배는 앞으로 나가는 현상을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이때 노가 물을 뒤로 미는 것을 작용이라고 한다면 물이 노를 앞으로 미는 힘을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노를 앞으로 미는 힘들이 모여서 배 전체가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배는 노가 많아야겠죠. 네, 펭귄이 걸어가는 걸 볼까요? 펭귄이 모래를 뒤로 밀어서 밀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펭귄이 모래를 뒤로 미는 힘을 작용이라고 하면 반작용은 모래가 펭귄 발을 앞으로 밀어주게 됩니다. 그 힘이 반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모래가 펭귄 발을 앞으로 밀어주는 힘에 의해서 펭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도 반작용을 찾아볼까요? 망치로 못을 내리치면 못은 벽에 막히고 망치는 못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정지하게 됩니다. 이때 망치가 못을 내리치는 힘을 반작용이라고 하면 반대로 못이 망치를 미는 힘을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입니다. 그래서 못이 망치를 미는 힘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망치가 정지했다가 다시 못을 내리치는 힘을 주면 또 이렇게 박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켓을 발사할 때 로켓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로켓이 연료를 연소한 가스를 아래로 내뿜으면 아래로 밀면 연소가스가 반작용으로 로켓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이 작용에 의해서 이러한 반작용, 연소한 가스가 로켓을 밀어 올리는 힘에 의해서 로켓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반작용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현상을 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람이 길을 걷는 것도 반작용 때문인데요. 사람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땅을 뒤로 밀면 그 힘에 대한 반작용으로 땅이 사람을 앞으로 밀어줘서 내가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반작용이 없으면 우리는 땅을 뒤로 밀 수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육상 경기에서 달리기 선수가 출발대에 서는데요. 그 출발대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네, 사람이 이렇게서 출발할 때 출발대를 아주 큰 힘으로 밀게 되면 그 힘의 반작용으로 출발대가 사람을 앞으로 밀어주게 됩니다. 그 앞으로 밀어주는 힘을 받아서 더 빠르게 순발력을 가지고 단거리 선수들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게 되어서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수영 선수가 턴할 때 벽을 밀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도 반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수영 선수가 벽을 발로 밀면 그 미는 작용이 있으면 반대로 벽이 사람을 앞으로 밀어주게 됩니다. 그 힘이 반작용이 되고 그 반작용에 의해서 수영 선수가 더 빠른 속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은 떨어져서 작용하는 힘에도 나타나는데요. 지구에서 들고 있던 물체를 놓으면 지구 중심으로 물체가 떨어집니다. 왜죠? 중력 때문이었죠. 이때 이 공이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가 공을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힘에 대한 반작용도 존재합니다. 공이 지구를 당기는 힘도 당연히 존재하고 앞에서 배운 대로 두 힘의 크기는 똑같고 방향만 반대입니다. 그런데 지구의 질량은 힘은 똑같은데 지구의 질량은 엄청 크고 공의 질량은 엄청 작아요. 그래서 지구의 움직이는 가속도는 너무 작아서 우리가 관찰할 수 없고 공의 가속도는 너무 커가지고 우리 눈에 공이 떨어지는 것처럼 마치 공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눈에 관찰이 되게 됩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것도 똑같은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이유는 지구의 중력 때문이죠. 그래서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는 힘을 작용이라고 한다면 달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도 존재하는데요. 이때 달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는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두 힘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대신 지구의 질량에 비해서 달의 질량은 엄청 작기 때문에 지구의 가속도는 너무 작아서 지구는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달의 가속도는 엄청 커가지고 달만 움직이는 것처럼 지구 주위를 도는 것처럼 우리가 관측하게 됩니다. 자, 전기력과 자기력도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데요. 자석의 클립이 달라붙는 현상도 작용과 반작용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석의 클립이 달라붙는 건 자석이 클립을 당기기 때문인데요. 자석이 클립을 당기는 힘을 작용이라고 한다면 클립도 자석을 당기는 힘을 반작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작용이 반드시 존재하고 두 힘의 크기는 항상 똑같습니다. 하지만 말굽자석의 크기는 엄청 크고 다들 알다시피 자석에 비해서 클립의 질량은 너무 작기 때문에 자석의 가속도는 작아서 자석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클립의 가속도만 커서 마치 클립만 자석에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러한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을 비교해 볼까요? 우선 지난 시간에 앞에서 공부한 힘의 평형 혹시 여러분이 잊었을까 봐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평형은 하나의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하는 경우에 두 힘이 같은 작용점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작용점이 같고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두 힘의 방향은 반대여서 두 힘의 더하기가 가능해서 두 힘을 더한 힘의 평형일 때 두 힘을 더한 힘의 알짜 힘은 0이 됩니다. 알짜 힘이 0이면 즉 두 힘이 평형 상태이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물체는 처음에 정지해 있으면 계속 정지, 운동하고 있었으면 그 운동하는 순간에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힘의 평형이 작용 반작용과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의 공통점은 얘기할 수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네, 힘의 크기가 같습니다. 두 힘, 평형이나 작용 반작용이나 두 힘 모두 크기가 서로 똑같고 방향은 반대이면서 둘 다 같은 작용선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다를까요? 차이점은 힘의 평형은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지만 작용 반작용은 반드시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작용점이 서로 다른 물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평형인 두 힘은 더하기가 가능하지만 작용과 반작용인 두 힘은 더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거니까 더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바탕으로 힘을 이야기하면 힘은 반드시 힘을 주는 주체가 있고 힘을 받는 객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어와 목적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중력은 반드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길 때 우리가 힘을 나타낼 때는 그 목적어에 힘의 작용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물체에 지구가 작용하는 힘, 중력을 이와 같이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의 평형과 작용점을 이와 같은 말로 구분을 한번 해보면 작용과 반작용인 관계인 힘은 주어와 목적어가 바뀝니다. 예를 들면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에 대한 반작용은 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반대로 힘의 반대는 아니지만 힘의 평형을 이루는 두 힘은 목적어가 똑같습니다. 힘이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 힘을 받는 그 목적어, 힘의 작용점이 있는 지점이 똑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수평면이 사과를 위로 떠받드는 힘, 이렇게 그러면 사과에 두 힘이 작용해서 사과에 작용하는 두 힘이 평형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책상에 놓인 사과를 한번 볼까요? 여기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우선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을 F1이라고 하고 사과에 작용하니까 사과에 작용점이 있고 화살표 방향, 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작용은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구, 사과 이렇게 작용 반작용인 관계인 힘이 됩니다. 되시나요? 그 다음에 또 이 사과가 책상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과가 책상을 누르는 힘도 존재합니다. 사과가 책상을 누르는 힘은 책상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책상에 작용점이 있고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힘에 대한 이 F3에 대한 힘에 대한 반작용은 책상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 이렇게 크로스된 주어와 목적어가 크로스된 힘이 존재하게 되고 책상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이니까 이 힘은 사과에 작용하게 됩니다. 되시나요? 이렇게 4개의 힘이 존재하게 되고 이 힘에서 작용 반작용 관계인 두 힘을 찾아보면 F1과 F4, 지구가 사과를, 사과가 지구를 이 두 힘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고 또 F2와 F3, 책상이 사과를, 사과가 책상을 이 두 힘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게 됩니다. 반면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두 힘을 찾아보면 평형은 하나의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물체, 즉 목적어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과에 작용하는 힘, 책상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과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되고 책상이 사과를 떠받치는 힘은 위로, 지구가 사과를 떠받치는 힘은 아래로 하나의 사과에 두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여서 사과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좀 더 정리해보면 작용반작용과 힘의 평형 모두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건 같지만 반드시 작용반작용은 서로 다른 물체에 두 힘이 각각 작용하는 거고 힘의 평형을 이루는 힘은 하나의 물체에 두 개의 힘이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예로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책상 위에 책이 놓여져 있고 책이 현재 정지해 있습니다. 책이 현재 정지해 있으니까 책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구나. 책상도 정지해 있으니까 책상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힘을 찾아볼까요? 가장 쉬운 지구가 당기는 힘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이 존재하게 되고 이 힘의 크기는 책의 무게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힘에 대한 반작용은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F2와 F1은 크기가 똑같습니다. 작용 반작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도 존재합니다.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에 대한 반작용은 뭐죠? 반드시 작용과 반작용은 함께 존재해야 되니까 반작용은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F3과 F4의 크기도 똑같습니다. 작용 반작용으로. 그런데 이때 힘의 평형인 것, 즉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는 것, 책에 작용하는 힘을 찾아보면 책에 작용하는 힘은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이 있고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이 있습니다. F2와 F4가 작용하는데 이때 지금 책은 정지해 있죠. 그 말은 책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죠? 이 F2의 크기와 F4의 크기가 똑같아서 이 책은 현재 알짜 힘 0인 상태로 계속 정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F2와 F4의 크기가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4개의 힘의 크기는 모두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작용반작용과 두 힘의 평형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간단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책상 위에 놓여있는 책에 10N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 책에 작용하는 중력의 반작용을 쓰고 크기를 구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우선 중력을 말로 풀어봅시다. 중력이 뭐죠?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는 힘. 그쵸?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는 힘에서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작용은 어떤 힘이 되는 거죠? 책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되죠? 그리고 크기는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는 힘이 10N이라고 했습니다. 10N의 중력이 작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책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도 얼마가 될까요? 네, 10N이 됩니다. 자, 오늘은 뉴턴의 운동 법칙 3가지를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사실 3가지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을 이해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사실 중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 반드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